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이고요. 계속 덥죠. 그리고 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번 비는 이번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비가 게릴라성 소나기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열대지방에 스콜 내리듯이 한번 확 내리고 딱 그치고 그럼 또 덥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뭐 퍼붓다시피 비가 내리는데요. 특히 이 출퇴근 시간에 이런 소낙성 호우를 만나면 더 난감합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절기 초복인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답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전국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양식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차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충청과 호남에 많게는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 50에서 12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으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은 25.6도, 강릉은 29.2도, 대전은 24.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은 27도, 광주는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점차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 후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해수욕장 사건 사고입니다.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린 주민을 외국인들이 구조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쯤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60대 할머니와 4살 된 손자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해경이 수상 오토바이와 구조정을 보낸 사이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외국인 4명의 도움으로 이들은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은 외국인들은 헤엄쳐 두 사람에게 접근한 뒤 아이의 튜브를 잡아 바다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장사해수욕장은 아직 정식 개장 전이어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울진해경 관계자는 출동한 지 약 8분 만에 무트로 나왔다고 전화가 와 상황이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구한 외국인들의 경우 따로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분들의 빠른 대처로 손자와 할머니가 구조됐다니 이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개장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자체에서 뭔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개장 해수욕장 사고는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유난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자치단체들도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며 해수욕장 개장을 하기 전 안전요원을 배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구지법은 2019년 8월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영 안전구역 바로 옆 수영 금지구역도 감시 대상이 맞다면서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 60%를 인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영 금지 구역이라도 안전구역과 인접한 곳은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판례와는 별개로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녀와 함께 해수욕장을 찾는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물놀이 가는 분들 많으실 네네. 텐데 안전 또 안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허위 신고자의 최후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직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직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약식 재판인데요. 어제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을 직결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9일 새벽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부급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고 해 순찰차 3대가 출동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출동을 한 현장에서 바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허위 신고 정말 황당합니다. 네. 얼마 전 또 부산역이 발칵 뒤집힌 허위 신고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겠다면서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부산 기차역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A씨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해당 신고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 당시 유일한 단서는 신고자 본인이 밝힌 이름과 목소리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경찰은 신고 당시 주변에서 난 소음을 통해 A씨가 열차를 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역에 수십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검문 검색에 나섰습니다. 신고 약 1시간 뒤 동부서 상황실은 신고 이력을 샅샅이 뒤진 끝에 용의자의 사진을 입수하게 됐고 이를 토대로 검문 검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마침내 인파 속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신고 여부를 묻자 남성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재차 추궁하자 A씨는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소주 6병을 마신 A씨는 부산 음식점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이 떠올라 이런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A씨의 허위 신고로 약 2시간 20분 동안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119도 마찬가지고 112, 119는 심심하다고 누르거나 화난다고 누르는 번호가 절대 아닙니다. 다 아는데 이래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고물가의 원가 절감 나선 요식업계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식재료들을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산 김치인데요. 앞서 2021년 직원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여 충격을 준 알몸 배추 파동으로 수입이 줄었던 중국산 김치는 재료비를 아끼려는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수입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고기나 채소류 등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수입산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김치 수입량은 11만 9,13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8,787톤에 비해 20.7%나 급증했습니다. 수입산 김치는 90% 이상이 업소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약 4배 가까이 저렴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식재료가 비단 김치만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입산 식재료의 경우 위생과 보건 문제 등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반응인데요. 특히 최근 중국산 김치의 85%가 발암물질 논란이 있는 아스파탐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해서는 기존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식재료의 수입산 대체는 고물가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변론인데요.
실제로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국밥집 사장은 국밥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먹지 않는다면서 식재료 가격이 2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손님들은 주머니를 점점 더 닫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직원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좀 더 저렴한 식재료를 찾는 것은 자구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식재료 값은 점점 오르는데 이 메뉴 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싼 거 찾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소비자들이 또 안 좋아지는 거고. 다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주말 되면 엄청 다니더라고. 네. 저는 줄 서서 먹는 집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인 씨는 뭐 워낙에 건강하니까 네. 평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뭐 하고 이런 게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운동을 네. 좀 안 좋아하고, 네. 걷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집에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좀 자주 아. 하고요. 채소나 과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예인 씨는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던데. 아니 저는 매일 한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하고 네, 주말엔 네. 등산 가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저는 꼭 받죠. 전에 전력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셔야죠. 건강 검진을 네. 꼭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행복한 아침의 건강 정보를 저도 챙기고 있습니다. 닥터 하우스 잊지 않고 보고 있는데 이쯤 얘기하면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닥터 하우스 갑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최현민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이거 잠깐만, 오늘 심장내과시고요. 그럼 축구가 심장이 안 좋다 뭐 이런 건가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바로 혈관이 보내는 옐로우 카드, 고지혈증입니다. 선생님, 고지혈증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고지혈증이 뭔지 알려면 먼저 우리 몸속 혈액에 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혈액 안에는 보통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이들 지방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를 바로 고지혈증이라 합니다. 콜레스테롤,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콜레스테롤 발음도 어려워. 콜레스테롤, 이게 지방인가요?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서 돌고 있는 지방 유사 물질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에너지와 호르몬을 만드는 데 관여하며 지질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의 몸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콜레스테롤에 착한 것도 있군요. 그럼요.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지단백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에 쌓여서 운반되거든요. 네. 이때 콜레스테롤을 둘러싼 지단백의 형태에 따라 몸 안에서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착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말초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 동맥경화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뭔가요?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적당한 양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세포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이는 결과를 부르죠. 그러면은 착한 콜레스테롤은 많아야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혈관벽에 쌓여 산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동맥경화는 물론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의 원인이 되어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40대 남성 환자의 경우 증상 없이 생활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관상동의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분처럼 고지혈증은
특히 관상동맥, 동맥경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착한 콜레스테롤은 40mg/dL 이하일 때 낮다고 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보통 100mg/dL 이하가 적정선이며 130에서 159mg/dL일 때부터 경계 범위입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 양이 뭔지 감도 안 오고 제가 뭐 알 수도 없고 저 사실 수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간단히 자가 진단할 방법도 가져왔어요. 저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장입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래요? 여기서 4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네. 고지혈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고지혈증이 진단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체지방 분석을 통해 네. 운동 식이요법을 권고드리고 말초 혈관의 탄력도를 측정하는 동맥경화도 검사를 시행하여 혈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특히 흡연,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이미 동맥경화를 진단받은 분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는 스타틴과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이제티마이브가 조합된 약으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벌써 퇴장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옐로 카드쯤에서 뭔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할 방법도 알려주실 거죠? 네. 가장 쉽고 중요한 건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곡물,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량을 늘려주세요.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바람직한 신체 조성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실천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옐로 카드를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지혈증을 물리치고 우리 혈관 건강을 챙겨주신 우리 최현민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치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문규입니다. 네, 자, 바로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번 주제는 툭 하면 시리고 아픈 치아 우식증입니다. 치아 우식증, 전 굉장히 낯선데요. 이게 무슨 질환이죠? 치아 우식증이라고 함은 흔히 말하는 충치를 이르는 말인데요.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으면은 치아에 붙어있던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산성 물질이 치아에 부식을 일으키고 파괴와 손상을 생기게 하는 게 치아 우식증 충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충치. 그럼 충치, 제가 어렸을 때 충치는 양치 잘 안 한다면 생긴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그럼 맞는 얘기군요.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요? 양치를 잘 못하게 되면은 네. 치아에 쌓이는 치석, 치태 때문에 우식이 발병하는 게 대표적인 이유이긴 한데요.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산이나 당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잇몸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임신과 같이 신체의 변화에도 충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아 우식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 시리고 아픈 거죠? 네, 이 치아의 가장 바깥쪽인 범낭질에 국한이 된다면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치가 상아질과 신경까지 도달하게 될수록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상아질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차가운 음식물을 마실 때 시린 증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경까지 손상이 진행이 되면은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극심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 실제 사례로도 좀 보고 싶어요. 차고 뜨거운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 내원한 30대 중반의 남성분입니다.
상아질에 감염된 충치가 있는 게 보이시고요. 치수까지 신경이 괴사되어서 구취 그리고 주변 잇몸의 염증 등으로 발치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치가 잘 생기는 것도 유전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러 침 분비가 부족한 질병처럼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충치는 치면 세균막, 즉 플라그로 인한 후천적인 질병입니다. 가족분들의 생활 식습관이 유사하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경향은 비슷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구강위생과 식습관으로 발생하므로 유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아프면 이제 가서 이제 충치구나 이렇게 아는데 충치는 그런 식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증상이 있으면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늦고요. 물론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치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네. 구멍이 있거나 변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께서 평소 느꼈던 그런 불편함을 검사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충치를 진단하게 됩니다. 충치가 이제 일단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한 번 손상된 치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상한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되고요. 그 빈 공간을 재료로 채워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치아 우식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치의 범위에 따라서 레진이나 인레이, 온레이 등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신경치료도 필요하고 치아를 보존적으로 살리기 어렵다고 하면은 발치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경우가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건가요? 사진에서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처럼 우식의 범위가 좁을 때는 레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되시는데요. 우식의 범위가 좀 큰 파란색 동그라미나 녹색 동그라미는 인레이나 온레이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까지 해야 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까지 진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 먹은 치아를 전략적으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충치 이게 참 치료하면 되지만 가능한 한 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예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충치는 어려운 말로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숙주 요인, 미생물 요인, 식이 요인, 시간 요인이 있는데 이 각각의 4가지 요소를 차단을 하면은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치아를 잘 닦아서 세균을 줄여야 하고요. 당류가 많이 포함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를 먹는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잘 씹으셔야 합니다. 잘 씹어요. 그 무슨 뜻이죠? 저작 운동을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타액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 타액은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균, 살균 효과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니 음식을 잘 씹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툭 하면 시리고 아픈 치아 우식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잘 알려주신 우리 김문규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안재훈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요약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덥다 했더니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아, 벌써 초복이에요. 아, 네. 근데 덥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네. 날이 정말 습하고 또 덥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점심은 또 초복이니까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삼계탕 좋죠. 네. 장인 아나운서 어떤 스타일이에요, 삼계탕이? 삼계탕 뭐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삼계탕 워낙 좋아하고 네. 저는 뭐 보양식 누가 먹자고 하면 다
따라가서 잘 먹습니다. 근데 무슨 날 뭐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지에는 팥죽 먹고 초복에는 뭐 삼계탕 먹고 이런 네. 거. 그것도 조상들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삼계탕 집에 가려면 줄 정말 굉장히 오래 서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닭볶음탕이나 뭐 치킨이라도 오늘 좀 시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근데 드네요. 이런 날 굳이 삼계탕 집에 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아유 뭐 굳이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제 남편 시켜서 사오라고 하죠. 웨이팅을 늘 남편이. 네. 여인 씨는 어때요? 저는 좀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괜히 무슨 날이다 하면 좀 어. 가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희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네. 응답자의 76.6%가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와, 이 정도야? 여름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계탕 먹을 시간이 없으면 야식으로 치킨이라도 아니, 오늘 같은 날 어. 치킨 시키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보양식을 꼭 먹는다. 이렇게 돼 예약하셔야 있네요. 될 네. 맞습니다. 이 보양식 먹는 문화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옛날 문화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병하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동병상련은 아는데 동병 뭐요? 하치? 예. 이 말뜻을 살펴보면요. 동병, 즉 겨울에 나타나는 질병을 하치, 여름에 치료하고 대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감기와 같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을 미리 여름에 뜨거운 양기를 보충하면서 챙긴다라고 하는 것을 동병하치라고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여름 건강이 그래서 1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여유지 않게 오늘같이 초복에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도 1년 내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네요. 여름 건강이 1년 건강을 좌우하는 거니까. 저 여름 하자에다가 치킨 치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여름 하자에 치킨 진짜. 말 되네. 오늘날도 생각하면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요,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동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침이라든지 천식이나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수족 냉증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가 이 봄날에 아주 양기가 뜨겁습니다. 이때는 햇빛이 뜨겁게 비치고 우리 인체가 가장 뜨거운 양기를 가질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이럴 때 양기를 잘 보존하게 되면 겨울 내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주제 영상부터 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혁명의 주제는 모르고 먹으면 독, 알고 먹으면 득이 되는 보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양식은 다 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독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 먹으면 요즘엔 그냥 평소에도 영양분 과다, 과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무슨 뭐 초복, 중복, 말복 챙겨서 이런 보양식까지 막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양 과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일단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보양식을 여름에 꼭 먹어야 하나요? 어때요? 저는 내과 전문이거든요. 영양 쪽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으로 말한다면요. 여름철에 무덥고 습한 날씨에 짜증도 많이 나고 기분도 축 처지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점심으로 삼계탕 뜨겁게 이열치열 기분으로 먹고 나면 속도 든든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허하신 모양이에요. 일단 보양식 하게 되면 기운이 날 수 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또 궁합에 잘 맞는 보양식을 드신다라고 하면 기운 자체가 잘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합도 잘 맞지 않고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보양식을 드신다면 오히려 기운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체질적으로 또 궁합이 음식이 잘 맞는 보양식을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초복이고 많은 분들이 보양식 드실 테니까 보양식의 선두주자
삼계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같은 날, 이 팔리는 닭만 해도 엄청난. 아유, 엄청나죠. 닭이 제일 많이 도축되는 달이 7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특히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여름 보양식 하면 그냥 삼계탕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 방송에서부터 오늘 아마 삼계탕 먹자고 다들 나가실 것 같아요. 이 삼계탕도요. 근데 체질적으로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계탕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삼계탕 안에 있는 그 대추라든가 인삼 네. 그런 건져 먹지 마라. 왜냐하면 삼계탕 안에 있는 뭔가 좋지 않은 성분들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들어서 다 이렇게 건져서 저는 먹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네. 저는 어떤 분은 또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네. 그냥 기왕 있는 거 먹자. 그냥 어떨 땐 먹고 어떨 땐 안 먹고 그래. 저는 뭐 삼계탕 안에 있거나 없거나 네. 사실 안 먹거든요. 대추나 인삼 같은 그거 경우에는.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고기만 먹어. 일단 저는 김정은 선생님이 답을 아실 것 같아요. 김정은 선생님 이거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또 이제 기분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날은 먹고 아니면 뭐 남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렇게 재료 여러 가지 넣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합적으로도 좋고요. 닭고기에 뭐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대추 같은 경우에는 뭐 칼슘이랑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좀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안 드셔도 되고요. 사실 삼계탕이라는 것이 오래 끓이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국물에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드시고 싶지 않으면 안 드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또 챙겨 드셨을 때 이로운 점들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유효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대추 같은 경우에는 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강한 뼈와 혈액 형성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역 체계 강화와 소화 개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또 풍미도 좋게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는 이유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 성분은 국물에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된다. 네, 이런 뭐 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되려요. 그 삼계탕에 반드시 좀 넣지 말아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뭐예요? 넣지 말아야 할 재료? 녹두입니다. 그래요? 녹두 보통 삼계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안 들어... 녹두 밥 해가지고 저 거기다 말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녹두 많이 넣죠. 네. 삼계탕 저희 시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는데 녹두가 여름 식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뭐 열을 내려준다고 들은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먹을 때 빈대떡 한 장 구워서 또 먹기도 하고. 녹두빈대떡 같이 먹고. 네. 왜 넣지 말라는 건지. 맞습니다. 이 삼계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재료 자체 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삼을 넣습니다. 인삼은요. 성질이 좀 뜨겁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재입니다. 여기다가 찹쌀을 닭 안에 넣으시잖아요. 이 찹쌀 자체도 성질이 좀 뜨겁습니다. 여름에 더위에 삼계탕을 먹는 것은요. 이 바깥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속을 데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녹두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먹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요. 인삼과 닭과 찹쌀이 어울려져 있는 이 삼계탕의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요. 보양에 관련된 한약을 먹을 때는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삼계탕 다 먹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딱 들고 와 이렇게 먹고 나면 으아 소리 나면서 땀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사실 막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은 분들은 이걸 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열치열이라고 뭐 괜찮지 않을까요? 어때요? 또 체질적으로 열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삼계탕을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성질이 서늘한 오리를 드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오리로 바꿔서. 아까 이제 그러면 지금 녹두 같은 거는 삼계탕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재료는 꼭 넣어라 하는 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파를 개인적으로 넣거든요, 만들 때. 양파를 꼭 넣어라라고 추천을 하고. 근데 삼계탕에 양파가 들어가나?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양파를 따로 넣지는 않으실 텐데
양파의 그런 단맛도 우러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양파에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국물의 그런 든든하고 깊은 맛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을 수 있는 삼계탕을 드실 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드셨을 때 좀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을 똑똑히 먹는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삼 뭐 대추 이런 거 들어가는데 격이 좀 높잖아 인삼 대추. 네. 땅에 넣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가. 아 근데 삼계탕에 양파를 넣는다는 게 정말 새로운 요리 어떤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녹도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삼계탕 양파를 드실 때는 넣어라. 빈대떡도 같이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궁합인 거고. 맞습니다. 궁합 자체는 맞지 않죠. 네. 그다음에 양파는 오늘 특이한데 양파를 드시면 더 맛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열이 많으신 분은 닭보다 오리 쪽으로. 오리로 바꿔서. 어제 저 삼계탕 먹었는데 저 애가 그냥 열이 많아가지고 밤에 창문 열었는데 괜찮은데 자꾸 에어컨 틀으라고 그래서 더운 거. 열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제 자면서 돈 샜네. 아마 오늘 삼계탕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녁 메뉴 삼계탕이라면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양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양식 먹으면 이건 나한테 맞아,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서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 그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내 체질이 뭘까 알고 계십니까? 체질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체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저도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4개 체질이 있는 거 이거 맞죠? 예, 근데 사람을 어떻게 4개 체질로 나눌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심이 되고 한의사마다 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체크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고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건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요즘 그 MBTI 체크할 때도 할 때마다 다르다 분들 계시거든요. 네. 체질도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방금 장혜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 4가지 체질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체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나는 소주 체질이야, 나는 맥주 체질이야. 요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타고난 이 사상 체질은 달라질 수 없고요.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약은 어떤 사람한테 맞지 않아. 저 약은 이 사람한테 잘 들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체질적으로 맞는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사상학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기는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걸로 이제 사상 체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 배 선생님은 딱 보면 M니까? 보면 알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상체질 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이재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을 4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체형을 보는 방법, 얼굴, 용모를 보는 방법, 성격을 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병증과 그에 대한 양리를 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체질을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체형 자체라든지 또 간단하게 좀 되는 부분들을 오늘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보면서 판별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일단 저는 뭐예요? 재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태음인. 태음인. 예. 태음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얼굴 생김새양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목 부위가 뚜렷합니다. 오, 이목구비 뚜렷. 네, 하관도 약간 큰 편일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체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체형이 전체적으로 약간 하체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배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드럼통 형태의 체형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게요. 예. 저 아닌데요? 이것은요, 제가 태음인 체질로 진단했던 것을 우리 성형외과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합성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얼굴들은 아니고요. 합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태의 체질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체형 자체를 보게 되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좀 뚱뚱한 형태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골격 자체가 좀 큰 편이거든요. 동물로 따진다라고 하면 소의 형상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태음을 좀 자체를 가졌을 때 몸이 건강하면 특히 문제가 없는데 몸이 어딘가 불편한다라고 하면 체중이 좀 쉽게 늘고 몸이 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펀지형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이 쉽게 무거워지거나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체질. 네. 맞습니까? 예. 연예인에서 따진다면 늘어요. 이국주 씨라든지 유민상 씨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여기에 이제 이재용 씨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럼 어떤 체질이에요, 선생님? 장혜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소양인 성향을 좀 보이세요. 소양. 네. 소양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약간 긴 편입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이 아주 특별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것도 소양에 대한 합성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고 엉덩이라든지 또 둔부 자체가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요, 역삼각형 형태의 체형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즘 미남 스타일이네요. 네. 아이돌 스타 얼굴 같기도 하고. 네. 쌍꺼풀이 좀 없고 눈매가 매서운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진 형태가 소양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격적으로 보면 상당히 활달해요. 네.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어떻게든 돼요. 나가요. 네. 집에 있으면 뭔가 큰일 나시는 분들이 이 소양인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로 따지면 말의 형상을 보일 수 있겠는데 성큼성큼 긴 다리로 우아하게 걷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게 긴 소양인입니다. 다리는 아니지만 제가 소양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소양인 같은. 소양이, 네. 맞습니다. 몸에 비교적 열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열병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재훈 전문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소양의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징들이 다 저한테 맞는. 그래요. 좀 전에 그 남자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네, 얼굴 모양이 그러니까요. 생긴 모양이 좀 비슷하게 미남형. 생겼죠. 호남형이시기도 하고요. 연예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 같은 경우 소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소양인이 확실합니다. 이효리 씨가 닮았다는 소양인이면 얘기. 네, 저는 무조건 소양인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소음인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소음인은요?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좀 유순하고요. 얼굴을 봤을 때도 착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아니네. 입이 조금 작은 편이고 갸름한 성격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소민 얼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체격은 보통 체격을 좀 가지고 있고 비교적 마른 체형이고 키가 작은 편인데 어깨가 좁고요. 골반 자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자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동물 형상으로 본다면 양의 형상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약하게 되면요. 위장의 문제가 가장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좀 약해질 수 있고 손발이 차게 될 수 있으면서 오한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냉장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예인 보게 되면은 뭐 강수지 씨라든지 이윤서 씨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야리야리한 스타일. 예. 자, 지금 태음인 했고 소음인 했고 소양인 했고, 했죠? 그럼 네. 태양인 남은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태양인인데요. 태양인은 그 수가 적어서 사실 만나 뵙기 어려운 체질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체질적으로 이재마라고 하시는 분은 사전체를 만드신 분인데 본인이 태양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마가 좀 툭 튀어나와 있고 또 눈매가 좀 부리부리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자체가 좀 큰 편이실 수 있고요. 귀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를 잘 듣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성격을 가진 체질이 바로 태양인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체형을 보면 가슴 부위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골반 부위가 너무 작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산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보다 좀 더 역삼각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몸 밖으로 빠져나온 기운이 많기 때문에 몸이 조금 건조해지기 쉽고 또 음식이 잘 안 넘어갈 수 있어서 수분 자체를 잘 보충해 주시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동물로 따진다고 하면 얼굴과 머리가 큰 사자, 수컷사자 있죠. 숫사자 형태의 모습을 가진 어떤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질을 바탕으로 독이 되는 보양식과 또 득이 되는 보양식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태음인인데요. 제가 이종 아나운서는 태음 성향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음인은 체중이 좀 쉽게 느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양식을 드실 때 육류보다는 채소를 잘 챙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초복날 채소 먹으라고. 왜 이러십니까? 맞습니다. 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계탕이라든지 또 돼지고기 같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세요.
나타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잘 드셔내시죠. 기름기가 많은 지방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삼계탕 같이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비만이 생기실 수 있고 대변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태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조금 더 추천하기 때문에 육개장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육개장 좋다. 예. 그래서 태국민 같은 경우는 고기 자체가 이 비만으로 가는 특급 열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태국민에 적합한 채소, 도라지라든지 연근이나 더덕, 무, 뿌리채소. 당근 이런 뿌리채소를 함께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보양식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는 오늘 삼계탕이나 뭐 삼겹살이 오리탕 안 되고. 뭐 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안 되고 뿌리 너 더덕 이런 거 캐 연근 먹어라. 이런 거 캐 구워 먹어라. 자연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화나신 것 같아서 제가 육개장에다가 육개장을 드실 때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좀 잘 맞으시는 재료인 고사리라든지요. 아. 또 열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좀 줄여주는 게 삼나물입니다. 이걸 넣어 드시게 되면 풍미로 잘 살릴 수 있고요. 또 태국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사를 잘 하기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쇠고기에다가 무를 넣어서 소고기 묵국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소고기 묵국 너무 맛있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나네. 오늘 집에 가시면 쇠고기 묵국 얼큰하게 끓여 좋아요, 놓으셨을 것 좋아요. 같아요. 그리고 뿌리 채소도 사실 건강에 좋으니까. 아이 그럼요. 네.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기 드시지 마시고는 뿌리 채소로 추천드립니다. 고기는 예인 씨에게. 네. 아 저는 어떨까요? 소양이는 궁금해요. 소양이는 열이 많은 체질이세요. 그래서 여름에 훨씬 더 힘들어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삼계탕보다는 아까 오리가 약간 서늘하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리 좋죠. 오리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리가 싫다 싶으시면 민어국이나 볶음과 민어. 같은 해물을 활용해 보시면 어제 저 민어 드셨어요. 지난 주말 민어 지난주에. 먹었어요. 주말에. 민어 너무 먹었대. 부러워 죽겠어. 잘 맞습니다. 먹었네, 이 민어를. 초복에 수산시장 가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생선이 바로 민어입니다. 그만큼 초복에 이 민어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뛴다라고 하는데요. 이 민어국 같은 경우는 소양인 같이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고요. 초여름에 가장 기름이 져서 맛있습니다. 호박에다가 양념장을 넣어서 여름 쌈과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소양인 같은 체질 같이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어쩐지 막 힘이 막 너무 좋아요. 민어 드셔서. 세 보여요. 민어 때문인 것 같아요. 좋겠다. 아 이렇게 민어가 좋을 것 네. 같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저는 소고기 묵국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소민하고 태양인 남았네요. 그죠? 네, 소민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삼계탕이 좀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계탕이라든지 추어탕을 좀 드시면 좋겠고요. 닭을 활용한 삼계탕이나 백숙이 이 소민에게 아주 대표적인 보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좀 따뜻하고 소화 기능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민은 그럼 오늘 점심 삼계탕 괜찮은 거죠? 네, 예. 초복에 가장 예. 삼계탕 드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체질 태양인이 있습니다. 예. 태양인은 사실 육류가 잘 안 어울리는 체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끈미끈한 해물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전복이라든지 또는 굴이나 해삼 같은 음식을 좀 챙기시거나 여름에 더울 때 오히려 열이 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메밀로 만든 막국수라든지 냉면을 즐기시는 것도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제는 뭐 보양식 먹으러 가자 하면 무조건 삼계탕이 아니라 본인의 체질에 맞게 맞춰서 맛있는 보양식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 선생님 체질은 뭐예요? 저는 예전에 소양인 줄 알았더니 제 체질을 잘 판단해 보니까 저는 소음이더라고요. 소음이요? 예. 소민. 예. 태양인 아까 예를 안 들었는데 태양인 이병헌 씨 같은 사람인가? 일단 그분들이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네. 태양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창원. 신청이 아니 이거 아니 딱 이렇게 아니 막 뒤에 올라가고. 인물이 나서 신청원. 그래서 사실 뭐 체질 진단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정환 아나운서가 보셨던 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저도 뭐 괜찮게 보네.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보양식 워낙에 챙겨 드시기 때문에 보양식에 대한 풍문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 풍문 하나하나 좀 제대로 살펴보죠.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보여주세요. 자, 이열치열. 사실은 건강에 최악이다. 정답은 뭘까요? 근데 이게 이열치열이 맞긴 한데 네. 땀을 너무 많이 내고
그러면 이게 안 좋거든. 저도요.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이게 뭐든 적당한 게 좋은데 네. 더워서 안 그래도 진 다 빠지고 땀 흘리고 왔는데 와서 또 뜨거운 거 먹고 또 네. 땀 흘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글쎄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어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현대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열치열의 원리는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여 땀을 뺀 후에 이 땀을 식혀서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 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오고 이 표면에 피부 표면에 있는 땀이 마르면서 체온을 빼앗아 시원한 공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양식 중에 많은 것들이 뜨거운 음식이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과거 더위에 떨어진 입맛 때문에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양식이 만들어진 건데요. 네. 사실 영양 섭취가 충분한 현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이열치열이 좋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네. 무엇보다 뜨거운 보양식은 고단백, 고지방식이가 대부분이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잦은 섭취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 쪽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열치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겉에 바깥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 자체가 좀 나잖아요. 이럴 때 속이 좀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이 찬 기운 자체, 속이 좀 찬 것을 보충하는 원리적인 이유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질 말씀드렸잖아요. 소양이 같이 열이 많으신 분들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맞춰서 이열치열을 활용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풍문 한번 알아볼까요? 장어 꼬리는 스태미나에 좋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어 먹으러 가면 꼬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 앞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힘차게 움직이는 네. 모습이 남자한테 힘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좋다면 남자한테만 좋은 건가요? 여자 먹으면 안 되나요? 여자분들 드셔도 되죠. 이 장어는 사실 스태미나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 기력을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맛과 기름진 맛을 통해서 입맛을 돋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어꼬리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힘차게 움직이는 그 모양 때문에 남자의 정력에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의 탕해편을 봐도 이 장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면역 기능 자체를 강화를 통해서 결핵과 같은 만성 질병을 보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옛날 어르신들 때부터 보양식으로 아주 각광받아왔던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어 꼬리가 스태미나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장어 꼬리만 좋다라고 한다면은 X입니다. 네, 꼬리도 좋습니다. 장어 꼬리만 좋은 건 아니고요. 몸통이랑 꼬리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꼬리가 있으면 남편 쪽으로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 예, 몸통 같이 드셔도 좋고요. 뭐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칼로리도 높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되고 또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조리법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구이보다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찜으로 드시게 되면 기름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 드실 때 우리 생강이랑 부추 같이 드시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매운 성질을 내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제 이 알리신 성분이 위에 그런 위액이 많이 나오도록 그런 것들 촉진해 주기 때문에 소화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생강의 진저롤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어를 구워가지고 생강이랑 많이 드시는데 이제 위벽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소화가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장어 드실 때는 부추랑 생강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장어 먹을 때 부추하고 생강을 나오잖아요. 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거네. 그렇게 먹어야 그리고 더 네. 많이 먹어요. 느끼하지 않아서. 네. 자, 이렇게 하나 또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풍문 알아볼까요? 자, 복날에는 목욕하지 마라. 이게 아니. 다음 풍문입니다.
복날이면 그 더운 여름 중에서도 참 더울 때를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이러는 건데 네. 그때 꿉꿉한데 목욕을 하지 말라고. 목욕 안 하고 어떻게 버티죠?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날의 민간에 대한 풍속으로요. 복날에는 시내나 강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몸이 여인다. 라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냐면 동병하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동병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 복날이 양기가 이 1년 중에서 가장 강한 날입니다. 이때 양기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시냇가에 가시면 어때요? 찬물에 목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 기운을 쐬기 때문에 양기 자체 보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동병하치의 개념에서 이 복날에 목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게 현대에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 등산하고 오셔서 복날에 목욕 안 하시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해야지. 시원하게 해야죠. 따뜻한 하시면 물에 되겠죠. 하면 괜찮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내나 강가는 찬물이고 온도를 그렇지. 조절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집에서 복날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찬물 하시지 마시고요. 양기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약간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복날에는 목욕하지 마라. 옆에 사람이 안 와. 이렇게 냄새. 괜히 피하게 되죠. 냄새 나면. 뭐 이런 재미있는 풍문 진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풍문은요. 여름철에 대추를 한 알씩 먹으면 좋다는 풍문입니다. 여름철에 대추 먹는 습관이 보약이다인데 어떨까요? 여름철에 먹는 대추. 대추. 예, 아까 뭐 먹네마네 했던 그 대추. 근데 이 대추는 워낙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은요. 오입니다. 네. 오. 예, 대추 뭐 삼계탕에도 반드시 대추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대추를 당연히 이제 몸에 좋은데 대추를 우리가 이제 천연 수면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요. 대추에는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칼슘이 일단 풍부하고요. 또 특히 이제 대추 씨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열대야로 잠을 못 드시는 분들 뭐 대추를 뭐 삼계탕에도 들어가지만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견과류 중에 이제는 브라질 너트 그것도 도움이 돼요. 네, 이제 견과류 크게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너트 그리고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셀레늄과 마그네슘, 멜라토닌 또 비타민 B군 섭취가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숙면을 돕는 대표적인 이제 미네랄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대규모 관찰 연구를 보면은요. 수면 시간이 짧은 그룹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인 사람과 또 셀레늄 섭취 정상 범위 7에서 8시간, 8시간 정도인 사람보다 셀레늄 섭취량이 적었던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셀레늄 섭취가 적었던 사람이 수면량도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셀레늄을 섭취하시면 좋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에는요,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드시려면은 단 3알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수면에 좀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브라질 너트 꼭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도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단을 보시면은요. 아몬드를 활용한 뭐 음료라든지 또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견과류를 포함한 모든 식물성 식품 중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이제 가장 높은 식품을 뽑자면은 견과류 중에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피스타치오인데요. 멜라토닌 체내 시계를 이제 재설정하고 또 불면증 등 수면 장애 개선을 돕는다고 알려진 만큼 이제 여름철 덥고 습한 계절에 우리가 이제 불면증, 그죠? 밤에 너무 덥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낮에 이런 견과류들은 좀 잘 챙겨 드시면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 네. 따뜻한 우유에다가 이렇게 지금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아몬드 이런 거 넣어서 살짝 갈아서 먹으면 맛있겠다. 예,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은 정보네. 근데 이걸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네. 저녁에 드시면
이거 먹다가 맥주를 먹어. 아몬드하고 피스타치오가 여기 하나씩 까면서 먹고 아니, 좋거든. 더 더워지잖아요. 그냥 짭조름하고 하니까. 낮에 드시. 네, 낮에. 낮에 드시고. 아, 낮에도 마시려나? 낮에. 낮술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양식 얘기 나눴는데 이번에는 다들 더워하니까요. 네. 뭐 좀 괜찮은 영양제 같은 건 뭐 없습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양제는요. 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이 600ml에서 7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더운 여름철에는 그 땀 배출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우리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철 최고의 영양제는 바로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잃어버린 전해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나 생선 위주의 식사가 중요하고요. 굳이 뭐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비타민 B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B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거든요. 네. 여름이라 그런지 축축 처진다는 분들은 비타민 B가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타민 B가 중요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배 선생님. 네, 이 여름 건강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체조 방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옛날 당나라의 송사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생의 좋은 방법으로 13가지 방법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하는데 저거 한번 해보실 분 저요. 나오시죠? 네, 쉬운 거죠? 네,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걸로 힘든 거 아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스파르타 아니니까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목상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눈목자구나. 네,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시는데 눈을 살짝 감으셨다가요. 감은 상태에서 한 1초 정도 감으셨다가 뜨시고요. 왼쪽으로 눈을 가셨다가 오른쪽 위쪽으로 가셨다가 오른쪽으로 가셨다가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셨죠. 예,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살짝 눈을 감으시고 다시 눈을 뜨셨을 때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오른쪽부터 가셨다가 위쪽, 왼쪽, 아래쪽. 여자 이렇게. 이경규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돌리시게 되면요, 이 눈의 근육 자체가 점점 나이 드시면서 약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의 시력도 보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고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손바닥을 펴셔서 귀를 살짝 눌러주실 겁니다. 네. 꽉 눌렀다가 띄십시오. 다시 한번 꽉 눌렀다가 띄세요. 우리가 소음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귀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고막에 압력을 주면서 따뜻한 형태를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가락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네. 검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 뒤에, 귀 뒤쪽에서 목 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목 뒤 여기 부분을 이렇게 톡톡 두 손가락으로 때려주십니다. 다시 보시면 톡 소리 나시죠? 네. 이건 뭐에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청력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또 수면에 드시기 전에 2번 정도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잠 있겠습니다. 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머리를 맑게지고 하루 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 바로 두상요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또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목이 좀 뻣뻣해지잖아요. 이 목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난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최대한 돌리십니다. 왼쪽 어깨가 보이실 때 고개를 어깨 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시고, 예, 왼쪽으로 한번 더 가실 겁니다. 뻣뻣했는데 시원해지네요. 네, 당겨주시면서 목을 풀어주시는 방법이 되겠죠. 반대쪽 오른쪽으로 당기셨다가 목을 당겨주시는 방법으로 써보시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하셔도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좋아지며 목이 풀려질 수 있으니까 몸 자체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원한데요? 목 쪽. 요렇게 귀 쪽이네 주로. 네. 풀어주는 네, 이렇게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초복이니까 아무래도 직접 한번 먹어봐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이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분 간단 요리 보양식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자리 좀 이동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초복이기 때문에 네. 음식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근데 저는 아까 뭐 풀뿌리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삼계탕은 많이들 드실 텐데 닭을 이용한 요리 중에 이제 초계탕. 이게 다. 초계국수한 게 맛있죠. 네, 네. 네, 초계탕에 이제 국수를 넣어서 초계국수를 끓여볼 텐데 여기 오늘 채소도 듬뿍 들어가니까 이정환 아나운서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육수는 좀 미리 끓여놨거든요. 닭 한 마리에 물 1리터 정도를 넣어가지고요, 여기에 통마늘이랑 또 그 생강편, 그 양파를 넣어가지고 한 40분 정도로 푹 끓여서 지금 국물만 이렇게 걸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인데요. 우리가 육수를 냈던 닭에서 발라낸 고기를 이렇게 좀 찢어놨고요. 네. 그 양파랑 오이, 깻잎, 집에 가지고 있으신 채소들 골고루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물에 양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간장하고 매실청, 이제 초계탕, 초계국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식초랑 연겨자. 식초. 네,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삶은 달걀 마지막에 곁들여 줄 거고요. 그 이제 우려낸 국물은 이제 충분히 식혀가지고 위에 기름기를 좀 싹 걷어내서 맑은 상태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여기 한번 간을 해볼게요. 네.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진간장을 국간장 넣어주셔야지. 진간장 넣으면 색이 너무 진하고 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간장으로 좀 깔끔하게 간을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실청 넣어주시고. 달면서 살짝 새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겨자. 연겨자는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국물에 같이 풀어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식초에다가 아예 풀어서 네네. 넣으시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연겨자를 풀면은 조금 겉돌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넣으면 조금 더 잘 섞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새콤 달콤. 그리고 코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간을 소금으로 살짝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얼음을 동동 띄워 드실 거면은 이때 간을 조금 더 네. 강하게 맞추시면은 얼음 넣었을 때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물까지 했으면은 네. 완성이에요.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진짜. 그래서 탕 육수를 끓여 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쌀이 나오기 때문에 걸쭉해지는데 백숙 같은 거 끓이시고 나서 국물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담아 놓았다가 차갑게 해서 이렇게 새콤하게 양념만 해 놓으시면은 네. 충분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면은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요? 면은 뭐 소면도 괜찮고요. 일반 뭐 잔치국수 끓이는 중면 네. 네, 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뭐 양파랑 양파, 오이. 오이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채썬 깻잎에 야, 이러면 향도 올라오잖아요. 그쵸. 깻잎 딱 들어가면. 여기에 삶은 달걀까지 네. 얹어서 완성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보기도 좋아요. 예뻐요. 네, 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름 보양식 만들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계국수가요, 알고 보면 아주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드시던 보양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아주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조선시대에서는요, 궁중에서 연회를 할 때 나왔던 아주 고급 보양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아시다시피 닭고기에는요,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 몸속에 영양 성분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뜨거운 보양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오늘 초복에는 약간 습하시잖아요. 이럴 때 삼계탕도 좋지만 특히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다라고 하시면 시원한 초계국수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새콤하니. 초계국수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근데 저 한 가지 질문이 초계국수 먹을 때도 이게 지금 달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냉면 먹을 때도 달걀 있잖아요. 네. 달걀부터 먹어요. 이게 국수부터 먹어요. 뭐부터 먹어요? 국수부터. 영양 성분을 보면 사실 뭘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찬 걸 드실 때 달걀을 드시는 이유가 속을 미리 데워놓고 찬 걸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좀 아, 그럼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게 낫죠. 먼저 드시는 게 좀 좋겠죠. 아, 근데 꼭 이걸 왜 반만 줘요? 더 달라고 해보세요. 야, 이렇게 정말 맛있는 초계국수 만드는 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국물이 막 새콤한 게 그냥 여름맛이 입맛이 확 올라가네요. 딱입니다. 네. 오늘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집 정말 붐비겠는데요. 네, 언제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초계국수 만드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줄이 길 것 같으면 집에서 다 함께 초계국수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